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의원입니다. 서해 북쪽 해상에서 표류하던 공무원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 지침에 따른 과잉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상현 기자. 그런데 북한이 어제 의외로 신속하게 경위를 밝히고 사과했어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남녘 동포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북한은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하는 등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상당히 신속하게 사과를 했군요. 북한도 총격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하지 않아서 사격을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10여 미터 거리로 접근해 수색했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고 부유물에 혈흔이 확인됐다며 그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충격을 가한 건 인정하지만 시신을 훼손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실종됐던 공무원이 타고 있던 부유물에 접근할 당시 북한군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한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헤엄쳐 개성으로 월북했을 당시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넘어왔다며 개성을 완전 봉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 지침에 따른 과잉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담은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하지만 비무장 일반인을 향해 총을 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분 1초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듯 조속히 수혜를 복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상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속한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 남들이 10시간 하는 일을 1시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빠른 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양 시간에 준해서 모든 걸 창조하는 정신으로 14분에 한 세대의 주택을 조립하는 성과를 냈다며 수해 지역에 파견된 수도 당원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평양 시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평양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린 1970년대 북한 소설 제목에서 따온 말인데요. 7천 가구를 지을 자금과 노동력으로 2만 가구의 주택을 지었다는 속도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집 한 채를 14분 만에 짓는다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다음 달 10일까지 복구를 끝내겠다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땅에서 지적해준 날짜까지는 이제 불과 14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가고 또 쪼개가면서 말 그대로 시간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 복구 작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1단계 공격 속도로 단 20일 만에 산림집 공사를 마감 결속하고 있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네, 복구가 끝난 마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면서요. 황해북도 금천군에서는 한 달 만에 마을 하나가 새로 지어졌는데 세상에 우리 마을처럼 행복한 마음, 복된 삶을 누리는 인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집들이 행사를 하는 가운데 환호하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거 문제뿐 아니라 식량 확보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올해 북한의 농경지 피해 규모가 김정은 집권 후에 가장 피해가 컸다는 2016년보다도 4배나 더 크다는데요. 네, 그런 만큼 벼 수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쌀뿐 아니라 옥수수 생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논뼈 생육 후반기 비비 관리를 깐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사리 벗겨주기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니는 기계를 개조한 듯한 수확기 등 각종 아이디어도 소개하면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기름 소비량도 적고 시간당 가을 고지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기본은 이거 분리해서 모내는 기계를 할 수 있고 교수학기를 달면 또 이게 이동식 소형 교수학기가 됩니다. 식량을 확보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군요. 김덕훈 내각 총리는 제철소, 전선 공장 등 여러 산업 현장을 시찰하며 차질 없는 공급을 강조했는데요. 강철 직장을 비롯한 생산 현장들에서 김덕훈 동지는 솔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 대책했습니다. 방직 공장, 가방 공장, 시멘트 공장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이는 수혜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도하고 우리 수도당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정이 흘러넘쳐 짧은 기간 안에 110여 종의 44,000여 점의 지원 물자들을 마련해서 피해 복구 현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폐자원을 이용한 상품 생산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자세한 소식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9년. 그동안 북한 정권 내부에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있었던 고령의 간부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친분과 안정성을 중시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오직 실력과 성과로 인물을 기용하고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북한 정권 내 세대 교체 동향,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2일 황해북도 은파군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간부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유란 동지, 조용원 동지, 김용수 동지, 현성월 동지. 이 가운데 조용원은 김 위원장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꼽힙니다. 이따른 수해 현장 시찰은 물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정상회담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중요 정치 행사 때도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비엔말을 나누는 모습도 수시로 포착됩니다. 글자 그대로 최측근 문고리 권력으로 보입니다. 조용원은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직까지 맡으며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용원은 이제 그동안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상당히 높은 빈도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수행을 했던 인물이고요. 심직책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나이는 33세. 대남 대외 분야에서는 자신보다 공식 서열이 높은 당 부위원장이나 부장급까지 지휘하는 핵심 실세입니다. 1960년생으로 알려진 리윌한 선전 선동부장도 떠오르는 새 인물입니다. 북한 유튜브 채널을 총괄하는 등 비교적 젊은 감각으로 매체를 변화시키면서 대외 선전 업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1부부장이나 부부장급에 속하는 인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측근이자 가장 이제 신뢰하는 인물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향후에 부위원장급의 역할들을 이제 맡을 인물들이고요. 아마 이제 주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현장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있습니다. 당의 경제사령관인 박봉주 부위원장은 82세. 고령인 박봉주가 자신의 노하우를 50대인 김덕훈 총리에게 전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보면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은 채룡이만 빼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집권 9년 만에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을 따르던 인물 대신 새로운 인물로 조직을 채운 겁니다. 연간 인사교체율도 80%가 넘습니다. 김정일 시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그 분야에서 검증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해임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그 직책에 두고 그 밑에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인사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 중앙위원회 고문이라든가 그런 명예직으로 물러나게끔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사에 있어 친분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철저히 성과에 따른 인사 원칙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북한 내 세대교체 흐름은 정권 핵심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노동신문은 당 일꾼들 속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력이나 경력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만 인물을 기용하고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평가 방식을 통해 구시대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이제 뭐 평균주의에 젖어 있어가지고 뭐 기업소 간 경쟁이라든가 협동 농장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서도 말이 사회주의 경제지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모든 분야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세대교체 작업은 단순한 체제 유지보다는 젊은 실력자들을 기용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순히 체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자강, 자력부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능한 간부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세대 교체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자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폭적인 인적 교체보다는 소폭이지만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적 교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각 개통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 후 대를 이은 당과 군부의 원로들을 거침없이 쳐내고 세대 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인 내년 초 8차 당대회에서는 어떤 인적 개편안과 대외 경제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 학생이 현재 2,500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학생들 5명 중에 1명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학교 생활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런 탈북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곳엔 특별한 수업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통일교육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만화 영화 관람 시간인가 본데요. 그림이 귀엽긴 한데 어딘지 낯서네요. 그래도 아이들은 재밌는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보며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자, 북한 만화 영화 어땠어요? 재밌었죠? 통일교육은 북한의 말과 생활을 이해하는 수업인데요. 김지은 씨는 이곳에서 3년째 통일 전담 교육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소풍! 네, 소풍입니다. 자, 우리는 소풍을 어디로 가죠? 여러 군데. 네, 북한 친구들은 네, 산으로 갑니다. 소풍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북한에 대해 무엇이 궁금할까요? 선생님, 북한에는요, 개나리 같은 꽃이 많아요? 네, 북한에도 개나리가 있어요. 네, 개나리 꽃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개나리는 뭐라고 놀이터 없죠? 놀이터가 있어요. 네, 북한에도 놀이터가 있습니다. 야, 정말 아이들다운 천진난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네, 안녕. 오늘 통일교육 어땠어요? 100점! 너무 좋았어요. 북한과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다른 말투도 조금 쓰고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평생 한국말로 동화 봤는데 북한말로 동화 보니까 신기했어요. 김지은 선생님은 양강도 출신의 탈북민입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게 놀라웠다는데요. 제가 잘 많이 듣지 못했던 아오지 탄광을 오히려 남한 아이들이 아오지 탄광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뭘 잘못하면 북한에서 뭘 잘못하면 무조건 아오지 탄광으로 간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북한에 대한 것이 안 좋은 거로 많이 자리 잡아 있구나라는 것을 접하면서 좀 놀랐어요. 하지만 통일교육을 진행할수록 남과 북이 한민족이란 사실을 깨닫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수업 후 근처의 한 중학교를 찾은 지은 씨. 이번엔 1:1 통일교육인가요? 9, 6, 2,
아니 그런데 웬 한글 공부? 중학교 수업 맞나요? 한국어 수업인데 중국 학생이어서 아직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에 온 지 채 1년도 안 된 이 학생은 어머니가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에서 낳은 이른바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입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어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후이다 정체?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학생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에겐 낯선 한국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한국말을 하지만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미달되거든요.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 탈북 학생들을 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남들이 못하는 두 언어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유창한 중국어를 선보이는 지은 씨. 원래 그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중국으로 납치가 됐다는데요. 중국에서 갖은 고생 끝에 3년 전 남한에 온 지은 씨.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탈북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내가 중국에 제일 처음 갔을 때 정말 저 아이들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 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도 공감을 하고 그랬어요. 학생들과 바쁜 하루를 보낸 지은 씨. 마트에 들른 걸 보니 이제 집에 가시는 건가요?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방문 가고 있어요. 근데 선물까지 사셨네요? 네, 선물 사갖고 가요. 추석 명절이어가지고 선물도 간단히 사가서 가요. 추석 선물까지 챙겨서 지은 씨가 도착한 이곳은 창원의 한 아파트. 최근에 남한에 온 탈북 가정을 방문한 건데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명절 선물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작년에 한국에 온 혜란 씨는 요즘 사춘기 딸이 가장 걱정입니다. 나 이게 도대체 공부를 뭘 배웠는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막 이렇게 속상한데 두 마디 이상 하면 애는 막 짜증내요. 말하지 말라고 싫다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저 아이한테는 아직도 불안한 게 많거든요. 그렇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정서적인 그 마음을 조금 더 깔아앉혀가지고 좀 한국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낯선 땅에서 기댈 곳 없는 탈북민 학부모들에겐 지은 씨의 조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심정을 다 알아주고 애들이 마음을 얼마 이 부모들처럼 이해를 해줘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이 부모들처럼 어찌 보면 부모들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탈북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엄마처럼 최선을 다해 힘이 돼주는 지은 씨.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대한민국에 온 모든 탈북 학생들 기죽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꿈을 키워간다면 이 땅에 반드시 네가 설 자리가 있고 네가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통일 전담 교육사 김지은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도 미래의 통일 주역들을 길러내고 있는 당신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거의 해마다 태풍 피해를 겪고 있고 또 이상기후로 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당국도 다양하게 식량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요, 북한에 육류 전문 식당이 하나둘 생기고요, 가공식품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옛날부터 왜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힘을 낸다. 뭐 그렇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 밥을 잘 안 먹게 되지는 않나요?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북한은 아직 좀 쌀을 많이 먹는 거죠, 밥을. 아유, 그 당연한 겁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쌀하고 옥수수를 주 식량으로 사용을 했고요. 김정은 시대에는 쌀하고 감자를 좀 보충을 했어요. 감자. 근데 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업 이것을 3대 축으로 해서 그 식량 부족분을 좀 해결하려고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4, 5년 사이에 이제 북한에서 그 밥 주식 외에도 이런 부식에 대한 생산이 증대를 하면서 원래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하루 1인당 쌀 소비량, 곡물 소비량은 한 700g 정도가 되는데 이제 북한의 이제 중산층들의 그 1인당 쌀 소비량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한 400g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도 좀 이런 변화가 있는 건지 최근에는 육류 식당이 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불판 위에 불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군침 도는데요. 정 박사님, 저런 식당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식당이 군 단위로 하나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외식 문화가 발달이 되고 있고요. 고기 같은 경우도 삶는다, 네, 그런 이미지가 많았나 봐요. 근데 네. 최근에는 튀긴다든지 굽는다든지 네, 그런 다양한 요리법들이 선보이고 있고 또 냉동 설비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갖춘 창고, 탑자, 냉동 탑자 이런 개인벌이가 증대하고 있고 또 집에서도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빈부의 격차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사실 육류식당이라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이 주 생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오리라든지 또 양, 특히 양고기 식당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민들에게도 또 축산을 장려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풀 먹는 짐승 기르기라고 하던데요. 네, 원래 이 풀 먹는 짐승은요,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준 과업으로 이제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번식력도 강하고 뭐 고기 가죽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이 나오기 때문에 유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국가 정책만을 가지고 이제 갑자기 뭐 고기 육류 식당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가에 시장에 팔 수 있는 판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그 북중 접경지대를 가 보면은 2017년 이후로 그 부각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는 곳마다 소, 양, 말, 염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키우는 소목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풀 먹는 가축을 중점적으로 기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풀먹는 집짐승 자체가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집짐승을 기를 수 있고 알곡 사료를 들이지 않고 많은 고기 생산도 하고 새끼 생산을 하는데 힘을 집중해서 했습니다. 소나 돼지는 사료용 곡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네. 풀을 고기와 바꾸자라는 정도로 그 초식성 동물들을 키우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산이 잘 돼야 농업도 잘 되고 그런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 축산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유기질, 복합지료를 만들어서 다시 농사의 그 퇴비,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알곡으로 그 가축용 사료의 알곡 먹이, 배합 먹이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 농산과 축산을 결합한 고리형 순환 체계라고 해서 농산과 축산업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의 경우 이 축산업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뭐 데이터 통계 자료가 좀 옛날인 건진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년 소비량, 축산물 소비량은 남한은 한 128.5kg, 북한은 한 22.6kg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약 한 1976년 정도의 축산물 소비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북한이 22.6kg 중에서 염소, 토끼 소비량이 6.8kg로서 약 전체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최근 통계는 나온 게 없나요? 북한 연구를 하면서 제일 좀 아쉬운 게 북한의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옛날 자료를 좀 활용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축산에 이어서 양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공장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게 대세라고 하네요. 심지어 버스 회사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자, 네, 이곳은 평양 지질탐사대인데요. 건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물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어종도 좀 다양한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면 열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메기, 용정어 등 어종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네. 또 여기에서 그 생산되는 메기 어획량만 봐도 1톤 가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 네. 네,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좀 가슴이 짠합니다. 아유, 좀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으로 양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온도나 습도, 먹이 이런 것들이 저는 옥상에서 과연 얼마나 좀 유지가 될지 그런 거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이곳이 어디냐? 바로 평안북도 먼거리여객 자동차 사업소인데요. 네. 자, 저기 보이십니까? 건물 옆에 공중다리 같은 구조물을 지어서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중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건설하고 그 위에서 가벼운 아연도 철판으로 10개의 통을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만 저런 그 공급 사육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생산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북한이 꽤 오래전부터 양어에 집중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더버리 과제라고 해서요. 네. 이제 기업소가 국가 계획 외에도 뭔가 그 여력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양어장인데요. 청진의 최대 중화공업단지라는 김책 제철소조차도 예를 들면 이제 제철을 생산하고 남은 그 온수를 가지고 양어장 운영을 하고 그것이 또 기업소의 최대 수익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북한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북한의 어떤 대형 수산물 식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에 이렇게 최근 수산물 식당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이제 명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고등어, 오징어, 가자미, 뭐 조개류, 송어, 굴, 명치 등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이에 따르는 그 냉동 설비를 갖춘 이런 냉동 창고라든지 냉동 탑자와 같은 그런 개인 머리가 상당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평양과 같은 그런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먹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침 새벽에 이 냉동 탑자가 북한의 어느 시장에 집결을 하면은 그걸 다 아침에 시장이나 뭐 식당에서 사간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든 이제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수산물을 또 먹을 수 있고 식당에 가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옥수수 하면 대대로 북한에서 주식처럼 많이 먹던 구한작물인데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나 봐요. 사실 북한 주민에게 옥수수는 쌀의 대체제로서 상당히 그 필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무역 통계를 봐도 옥수수에 대한 수입이 상당했는데요. 최근 2012년도 이후로 보면은 옥수수에 대한 수입이 줄었습니다. 옥수수나 쌀에 대한 그 수입이 줄어든 대신에 밀가루, 콩기름, 설탕 이게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 밀가루, 콩기름, 설탕이라는 거는 과자를 만드는 3대 원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밀가루가 많아졌다는 게 가공식품에도 많은 것들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많은 그 중국의 대북 사업가들이 이렇게 많은 밀가루가 북한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굉장히 의문이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우리가 북한의 장마당 시장만 가보더라도 이렇게 그 꽈배기 있잖아요. 밀가루 만든 이제 꽈배기 이런 것들이 뭐 장마당뿐만 아니라 뭐 각지 그 거리에 있는 상점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쌓아놓고 팔고 있고 또 식품 가공식품도 과자 같은 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 식문화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도 간식 문화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생활 변화는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1차 생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식품 가공을 통한 2차 경공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함으로써 그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향후에 우리가 남북농업을 협력을 할 때 이게 다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는 것까지도 한다면 남북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상호 호혜적으로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또 태풍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상황이 다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책임 관리제라는 이제 경제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정말 이 개혁에 성공한 기업이나 지역들, 이제 계층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 개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계층들, 지역, 공장기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홍수 이런 삼중고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계층 분화,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그런 분배, 그런 역량의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 글로벌 사회의 인도적인 지원들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뭐 자력갱생을 하겠다 말은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홍수를 호되게 겪은 북한이 자연재해, 한해 농사 좀 망치더라도요. 다른 식량 산업들이 잘 돼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사이가 갈라지다? 땅 팔 것 같은데. 땅 파는 거? 땅 파는 거야? 톱지다는 양지다가 아닌가? 위에서 그냥 짱이다 이런 거요? 진수성찬이다. 좀 날카롭다. 내 거칠거칠하다. 아니에요. 북한말 톱지다는 겉보기보다 꽤 실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톱지다는 조선말 대사전에 꽤 알속이 있다로 뜻풀이되어 있는데요. 톱진 살림살이라는 예문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톱이라는 단어가 뭔가 되게 뭘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았는데 생소해서 유추하기 힘들었다? 톱지다는 모든 게 꽉 차 있고 야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속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무색하게도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때문에 마냥 즐겁게만 보낼 수는 없는 실정인데요. 네, 개인 위생과 거리 두기에 유의하면서 그래도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는 한 주 쉬고 다음 달 10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